안녕하세요. 자, 요번 시간에는 우리 2021년도 국가직 7급 시험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급에 대한 총평은 제가 이제 자세하게 이제 거기 내용도 달아놨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예전 시험에 비해서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고 해가지고 또 점수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냐? 점수는 조금 상승할 거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제 회계학 시험 특성상 이게 방대한 양이 방대한 이 영역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그 전체 내용을, 문제 난이도는 조금 평이했는데 그래도 전체 내용을 기본서를 충실하게 이제 공부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게 이제 고득점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공부를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또 이제 점수도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는 없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시험 문제 난이도 수준은 예전에 비해서 평이하게 출제가 됐으니까 기본 문제에 대해서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번서부터 제가 해설을 해드릴게요. 자, 문제 1번을 보게 되면, 자, 1번은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1번이죠, 답. 그 1번에 이연범위세 자산부채는 예외적으로, 얘는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지 않고 얘는 예외적으로 무조건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로 우리가 계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무조건이에요. 반드시 비유동 자산 부채로 분류한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걸 난이도를 매긴다 그러면 요거는 난이도가 상중하에서 하로 생각이 될 수가 있고, 정답은 1번이고 거기 출처가 나와 있는데, 이 출처가 이제 요거 시험 보기 전에 이제 출판이 된 책이죠. 제 교재 해커스 공무원 회계학 1권은 재무회계, 2권은 원가회계, 관리회계로 구성이 됐는데, 요 기본서 내용에서 여기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출제된 게 유사한 그 정도 내용이 아니라 거의 똑같은 문제로 출제가 된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계산 문제는 숫자만 다를 뿐이고, 거의 똑같이 출제가 됐는데, 이게 다 기본서에 있는, 교재 기본서에 있는 게 다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기본서 보게 되면, 다른 책하고는 좀 다르게 제가 문단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다 이렇게 해당되는, 거기 출처를 딱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에 페이지 175, 2에, 양가로 1번에 5항,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 이렇게 넘버링을 해놨어요. 이렇게 넘버링을 하게 되면, 따로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이론 문제가 예년에 비해서 계산 문제가 한두 문제가 더 줄고 이론 문제가 더 늘어났는데,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이론 문제 지문들이 거의 제 교재에 있는 지문하고 100% 일치되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 기본서만 충실히 공부했어도 충분히 90점 이상, 거의 아니면 100점까지 충분히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요거는 이제 자본유지 접근법에 관한 이제 우리 문제인데, 요것도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대신 요게 이제 기초 순자산을 보게 되면 조금 당황했을 내용이 뭐냐면, 얘는 기초에 지금 자산하고 부채 총액을 보게 되면 기초의 순자산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채가 더 크는 거니까 자본 잠식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기초 순자산이.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괄호 표시를 할게요. 마이너스 1,500만 원. 부채가 더 큰 경우니까 이게 이제 자본 잠식이죠. 자본 잠식 기초는. 이 상태에서 이제 수익과 비용 합계액이, 이게 이제 손익거래에서 수익과 비용 합계액이 1,000만 원과 800만 원이다. 그럼 손익거래를 통해서 200만 원이 증가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추가 출자액을
우리가 이제 X라고 놓고, 그렇죠? 요건 이제 자본거래를 통해서 이제 순자산 증가분이 되는 거고, 요건 손익거래 통해서 순자산 증가분. 그래서 우리가 추가 출자액 요 X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 기말 순자산 1000만 원 되는 요 추가 출자액 X를 구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세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식을 세우게 되면 요거는 이제 손익거래 1000만 원에서 800만 원 뺀 금액이에요. 200만 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추가 출자액 기말 순자산 1000만 원 되게 우리가 추가 출자액 계산하게 되면 2500에서 200을 빼주니까 추가 출자액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2300만 원이 돼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요 문제도 뭐 우리가 뭐 쉽게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근데 뭐 기초 순자산이 이제 마이너스에서 출발한 게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자본 잠식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를 비교해서 우리가 부채가 더 크면 이게 자본 잠식의 상태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손익거래를 통해서 요거는 자본거래를 통해서 순자산의 변동분 반영해서 기말 순자산 되는 요런 산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뭐 난이도는 중이라고 썼는데 거의 하에 가까운 중이에요. 중하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시산표가 나왔습니다. 시산표. 뭐 시산표 나오면 뭐 시산표 관련해서 이거 물어봤는데 기말 수용 문제가 아니라 시산표를 이제 물어봤어요. 복식부기 원리에서 기말 수용 문제를 물어본 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산표를 물어봤는데 아주 쉽죠. 뭐 요거는 시산표에서 발견되는 오류인데 시산표에서 발견되는 오류는 결국 차변 합계하고 그렇죠. 차변과 대변이 불일치되는 이 오류를 찾아낸다면 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도 아니라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니까 양쪽 금액이 다른 걸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뭐 하나하나 이걸 다 물론 읽으면서 여러분들 판단할 수가 있는데 1번은 이제 분계를 누락한 거고 2번은 전기 했지만 뭐 양쪽이 같으면 뭐 오류라 할지라도 시산표상에서는 차변합계 대변합계 일치되는 그런 오류는 발견되지 않는 오류고 3번이 차변에 53,000원, 대변에 35,000원이니까 이게 차변과 대변에 이제 전기에 대한 오류. 그러니까 이 차변과 대변이 불일치되는 오류는 우리 총계정 원장에서 시산표, 총계정 원장에 대한 전기, 차변에 옮겨 적은 거, 대변에 옮겨 적은 거, 그 전기에 대한 오류가 정확한지를 우리가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산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차대변이 불일치하는 전기 오류, 전기 오류를 우리가 파악하면 되는 건데 그거는 지금 뭐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충당부채, 우발부채에 대한 설명인데 뭐 다 우리가 이제 뭐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미래에 대한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를 인식하면 안 되죠. 미래에 대한 우리가 충당부채를 인식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그렇죠? 미래 손실을 발생시키는 그 의무 발생 사건,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되는데 미래 예상되는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현재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과거의 의무 발생 사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얘는 우리가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우발부채는 자원에 대한 유출 가능성을 매년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우발부채는 또 충당부채로 되는 거고 물론 극히 드문 경우에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신뢰성 있게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 또 충당부채도 마찬가지로 매년만 우리가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충당부채로 본문에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우발부채로 주석 공시할 것인지를 우리가 매년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다. 근데 평가하지 않는다 틀렸죠? 자, 3번이 맞는 거고 그렇죠? 제3자 연대에서 의무를 지는 경우에 본인이 지는 부분은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제3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발부채로 우리가 처리하고 물론 제3자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충당부채로 인식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최대값으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기대값이죠. 다수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결과에 관련된 확률 중 우리가 기대값으로 추정한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되는 거
예. 뭐 요것도 이제 뭐 난이도 중인데 뭐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이론 문제로 우리가 많이들 준비했기 때문에 충분히 다 우리가 풀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5번은 자본 문제인데 우리 이게 이제 자본과 관련해 가지고 자본거래를 통한 순자산의 증감분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현금의 유입과 유출, 즉 자본 계정 과목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 계정 과목인 자산부채의 변동분으로 우리가 자본의 자본의 뭐 증감분을 파악하는 게 그게 이제 시험에서는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문제 5번 같은 경우에 거기서 소개되고 있는 거래는 다 자본거래예요. 자, 그래서 2000X1년도 자, 회사 설립했는데 그 설립 시에 그 출자금, 자본금 총액이 얼마냐면 천주고 액면가가 5,000원인데 액면 발행했으니까 기초 자본은 천주 곱하기 5,000, 500만 원이 되는 거죠. 예. 천주 곱하기 5,000에서 500만 원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제 현금이 유입이 됐으니까 이제 기초 순자산, 기초 자본 500만 원 되는 거고, 자기 주식 200주를 주당 6,000원에 매입하게 되면 돈이 나가는 거죠. 매입하면 120만 원만큼 현금이 나가니까 그 현금 유출액만큼 자본 감소액으로 보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700원에 매입했으니까 돈이 또 나가는 거죠. 이번엔 140만 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8,000원에 처분했다 그러니까 80만 원이 되는 거고, 9,000원에 처분했으니까 90만 원. 그러니까 80만 원, 90만 원 현금이 유입되는 금액이다 하는 거야. 그래서 계산해 보면 얼마? 41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중에 보게 되면 여기 자본거래인데 다 자본거래인데 요 기초자본에서 기말자본 우리가 구할 때 이 기말자본 총액을 구할 때 자본거래 관련해서는 거의 뭐 현금의 유입은 자본 증가액에 해당이 되고, 현금 유출액 자본 감소액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이 빨리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뭐 이건 난이도 뭐 중 정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6번이 이게 이제 그나마 이제 우리 요번에 출제된 문제 중에서 좀 까다로운 문제였는데, 이게 이제 우리 투자부동산에서 공부했던 계정대체 관련된 건데, 요거는 뭐 제 교재에서 숫자만 다루고 거의 숫자만 다루고 똑같은 문제가 지금 실려 있죠. 숫자만 다를 뿐이고, 숫자가 뭐 교재에서는 12,000, 14,000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뿐이고, 여기서는 뭐 그냥 숫자가 그냥 0 하나 빠진 정도로 그냥 이렇게 출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출처 보게 되면 202페이지 예제 유사라고 했는데 거기 가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뭐 똑같습니다. 관련된 그 문제 나온 형식도 똑같아요. 그냥 박스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물 공정가치 주어지면서 뭐 거의 동일한 문제가 출제됐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시면, 그러니까 문제가 뭐 올해처럼 출제됐다? 뭐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서만 잘 공부를 하셔도, 기본서만 제가 이제 그 앞에 총평에다 달아놨는데, 그 총평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어떻게 될지 학습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했는데, 그거 잘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게 고득점의 비결이에요. 딴 게 아니라 고득점의 비결. 뭐 우리가 문제집 많이 풀고 그 다음에 뭐 책 여러 권 보고 절대 아닙니다. 기본서 한 권을 우리가 충실히 공부하게 되면 회계학은 무조건 고득점 맞게 되어 있어요. 회계학은 기본서 내용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하면서 직관력을 기르면 고득점을 이렇게 맞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문제를 몇 문제 풀었냐, 뭐 1000문제 풀었다, 2000문제 풀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서 하나 가지고 그걸 되씹으면서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회계학은 무조건 고득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만 실수가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번 문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투자부동산에서 이제 계정대체 이 부분이 나오면 제가 까다롭다고 얘기했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취득할 때는, 자, 지금
2000X1년도 1월 1일 날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다가 2000X2년도 7월 1일 날 요게 이제 유형자산으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흐름이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으로 회계 처리하다가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으로 회계 처리하다가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으로 회계 처리하다가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으로 회계 처리한 거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핵심은 대체 전에 먼저 평가하고 대체 전에 선평가하고 그 다음에 후대체라 그랬죠. 그러니까 대체 전 투자부동산의 입장에서 공정가치 모형이니까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대체 후에는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이니까 재평가에 대한 회계처리, 감가상각과 재평가에 대한 회계처리 통해 가지고 우리가 손익에 미치는 효과를 구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설령 유형자산으로 우리가 이제 재평가해 가지고 재평가 증가액이 발생하면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재평가 증가액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손익 중에서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부분이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딱 보면 이제 알겠죠? 이거 우리가 평가할 때, 먼저 평가할 때 여기서 무슨 손익 나와요? 그렇죠? 평가 손익 나오겠죠. 문제를 딱 읽어보면 바로 이제 뭘 구해야겠다. 평가 손익하고 이제 유형자산 대체하고 당기 손익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가만 보니까 2000X2년 말에 공정가치 증가하는 거 보니까 얘는 재평가 이제 잉여금 발생하는 거니까 잉여금까지 구할 필요 없이 유형자산에서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문제를 읽으면 이제 바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평가이익은 얼마냐면 전년도 말에 1200원의 평가가 됐는데, 자, 대체 직전에 공정가치를 평가한데 1400원이 됐으니까 투자부동산에서의 평가손익은 다 당기손익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1400에서 1200을 빼서 200원만큼의 평가이익, 당기순이익의 증가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체 이후에는 14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감가상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잔존내용연수, 그게 몇 년이냐면 2.5년. 잔존가치는 0이니까 정액법으로 생각하니까 결국 1400원이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되고, 이거에 2.5분의 1, 그리고 6개월 치니까 12분의 6, 이렇게 월할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이제 0.5니까 요 금액이 280원이 나온다 당합니다. 자,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280원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당기순이익 감소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재평가에 따른 거는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요 금액이 이제 훨씬 더 증가하니까, 장부금액보다 훨씬 더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재평가 잉여금은 당연히 그거는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당기순이익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면 당기순이익 200원 증가, 그리고 당기순이익 감소분 280원 해서 결국 순액으로 우리가 계산해 보면 얼마가 감소가 되는 거야? 80원이 감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올해 출제된 문제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문제, 계정대체 나온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이것도 이제 유형자산에서 교환, 뭐 항상 우리가 예상하는 단골 문제인데, 지금 이게 상업적 실질이 존재하는 경우, 예외적인 사항이 아니라 그냥 대표적인 원칙상 상업적 실질에서 자기가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쉬운 형태로 나왔죠. 그리고 이제 뭘 물어봤냐면 각각 인식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처분 손익을 물어봤어요. 근데 처분 손익인데 둘 다 처분 손실이 나오나 봐요. 아예 그냥 처분 손실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각각 주식회사 한국과 주식회사 대한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풀어보게 되면,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 처분 손익은 공정가치하고 공정가치 직전에 장부금액을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한국에는 문제 주어진 자료 보게 되면 공정가치 15만원, 장부금액 아예 옆에 주어져 있어요. 그냥 30만원.
자, 그러면 15만원 마이너스 30만원 해서 마이너스 15만원. 이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는 거고, 대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25만원, 35만원. 25만원 마이너스 35만원. 자, 그래서 요건 얼마 나오냐면 10만원. 해서 너무 쉽게 나왔죠? 예.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 8번. 요 재무보고 개념체계에서 우리가 측정과 관련해서 이제 요거 나온 건데, 예. 요거는 그냥 거기 보게 되면 2번에 자산의 공정가치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날에 발생한 거래 원가를 포함한다. 제가 그랬죠. 이게 공정가치,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이 공정가치는 거래 가격, 거래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 간에, 그쵸?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 독립된 당사자 간에 합의된 가격을 의미했어요. 합의된 가격. 그러니까 합의된 가격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거래 원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죠. 거래 원가 제외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공정가치. 항상 공정가치를 얘기할 때는 시장에서 두 당사자 간에, 독립된 두 당사자 간에 합의한 가격. 시장에서 합의한 가격이다. 겁니다. 합의하기로 한 금액. 자, 그래서 당연히 거래 원가 제외된다. 거기 출처 보게 되면 거기 91페이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니은에 거기 2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기준서에 있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제가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넘버링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넘버링한 그 문장만 딱 읽어보면 그게 다 이제 시험 문제 지문들로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뭐 거의 일치합니다. 그죠? 보면 알겠지만 그 거래 원가에 대한 언급 동일하게 출제가 됐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9번 문제 보게 되면, 자, 요거 이제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우리가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우리 제공품 티계정 그려보게 되면 선입선출법에 의한 제공품 티계정, 선입선출법에 의한 제공품 티계정 우리가 주의할 게 완성을, 그렇죠? 요 완성, 요 기초 제공품 완성분하고 단기 착수 완성분하고 구분해서 표시하는 거.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해서 요게 이제 1단계에서 항상 종합원가 계산 문제 첫 출발은 요 1단계 제공품의 원가 흐름의 가정에 따른, 그렇죠? 우리 제공품 원가 흐름의 가정에 따른 요 T계정 그려놓고 시작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량과 완성도를 표시하는 건데, 지금 기초 제공품이 300, 가공비 완성도 0.5인데, 기초 제공품에 표시되어 있는 요 가공비 완성도는, 요거는 단기 완성도가 아니라, 요거는 전기 완성도가 되는 거죠. 전기 완성도. 그래서 우리가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우리가 단기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전기 완성도가 아닌 나머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도 0.5가 되겠죠. 그 나머지 부분의 그 완성도 가지고, 단기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성품이 1000개니까 지금 기초제공품이 300개죠. 그럼 나머지 단기 착수분은 700개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올해 다 이제 착수돼서 다 완성이 된다는 의미. 그러니까 올해 가공비 완성도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500개. 완성도 40%. 자, 그러면 이제 기초제공품의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300 곱하기 0.5, 150. 단기 착수 700. 기말 제공품 200. 그래서 요거 다 더해주면 1050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원가관리회계에서 종합원가 계산에서의 완성품 환산량. 그렇게 해서 이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10번 문제도 요것도 이제 원가 추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공원이 구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전법에 의해서 우리가 원가를 추정하는 거죠.
자, 지금 고조전법에 의해서 거기에 이제 주어진 그 1월부터 4월까지 자료가 있는데 총 제조 원가고 그리고 이제 조업 또는 직접 노무 시간을 기초로 해가지고 직접 노무 시간이 가장 높은 수준이 4월달 150시간. 자, 그럼 150 곱하기 직접 노동 시간을 기초로 했을 때 변동 제조 원가, 단위당 변동 제조 원가 우리가 A라고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플러스 총 고정비 B 해가지고 이때 총 제조 원가는 19,000원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조업도가 가장 높은 수준 이렇게 식 하나 가지고 또 하나의 식이 필요하죠. 조업도가 가장 낮은 수준이니까 오른쪽에 직접 노무 시간에 100시간을 봐야 되겠죠? 예. 100 곱하기 시간당 변동 제조 원가 A 플러스 B 해서 이게 지금 얼마 나오냐면 17,000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연립방정식에 의해서 우리가 A 값과 B 값을 구하는 겁니다. 연립방정식에 의해서 우리가 A 값, B 값 우리가 이제 구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 여러분들이 뭐 계산해 보면 이게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자, A 값은 40원이 나오고 단위당 노동시간당 직접 노동시간당 40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 값은 이건 뭐 조업도하고 무관하게 항상 일정하게 발생하는 건데 총 고정원가, 총 우리가 고정제조원가를 추정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게 13,000원.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자, 5월 달에 30단위 제품을 단위당 500원에 판매한다면 총 공원이익을 이렇게 써요. 자, 그럼 이제 단위당 공원이익을 우리가 구해보면 단위당 판매 가격이 지금 500원으로 주어져 있고 자,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를 빼는 건데 일단 먼저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가 얼마가 되냐면 지금 한 단위 만드는데 그 메뉴에 나왔죠? 11시간의 직접 노무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지금 요게 이제 직접 노무 시간이죠. 직접 노무 시간. 근데 한 단위 만드는데 11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40원 곱하기 단위당으로 우리가 환산하게 되면 40원 곱하기 10일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고 공원이익 계산할 때는 단위당 변동비도 빼주는데 문제에서 변동비 주어져 있죠. 단위당 변동비가 지금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25원. 마이너스 25. 그럼 이게 단위당 공원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440원에서 25원, 465원 빼면 35원 나오나? 그 다음에 몇 단위 판매했어요? 곱하기 30단위.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얼마 나오냐면 1,050원 나온다. 단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30단위 판매했을 경우에 우리가 총 공원이익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고조전법하고 CBP 분석에서 공원이익 우리가 구하는 그 산식 이용하면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뭐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바로 요 놈이죠. 요 놈. 요거를 이제 40원으로 계산하면 물론 답도 안 나올 뿐더러 요거는 지금 시간당 변동 제조원가를 공원이익 계산할 때는 단위당 변동 우리가 단위당 공원이익으로 바꿔야 되니까 요것도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로 우리가 환산을 해야 되는 요거만 여러분들이 뭐 주의하시면 되는 건데 뭐 쉽게 여러분들이 다 판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회계 문제인데, 자, 국가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뭐, 요거 우리가 뭐 항상 봤죠. 뭐, 1번에서 우리 유산자산은,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일단은 BS상에 유산자산은 표시할 수가 없고, BS상에 우리가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주석공시사항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항상 틀린 문제로 나오면 이게 주석공시사항이다, 주석공시사항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틀린 문장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주석공시사항이 아니라 유산자산에 대해서는 이거는 필수 보충 정보로 우리가 이제 공시하는 내용이다 한 겁니다. 필수 보충 정보. 그래서 거기 필수 보충 정보를 공시한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얘가 맞는 문장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2, 3, 4 같은 경우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미래 예상 거래의 현금 흐름 변동 위험을 회피하는 파생상품 계약이죠. 현금 흐름 변동 위험. 요거는 순자산 변동표에 우리가 파생상품 평가손익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거고 3번에 압수품, 몰수품 비화폐성 자산인 경우에는 감정가액 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예. 거기에 몰수 당시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며 감정가격으로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압류 또는 몰수 시에 감정가액 또는 공정가액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할 수 없다 틀린 거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그 재정상태표에서 그쵸?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그런데 잠재적 자산이잖아요. 잠재적 자산. 우발 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자산으로 우리가 공시할 수가 없고, 매우 높은 경우에는 주석으로 공시한다는 거. 뭐 다 뭐 어렵지 않은 내용, 다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번 문제. 자, 이거 재무보고 개념책에서 제가 유용한 재무정보 질적 특성은 뭐 올해 시험에서 다 나왔죠. 예. 결국 뭐 7급에서도 우리가 출제가 됐습니다. 문제는 쉬웠죠. 답은 재무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명백한 예측치 또는 예상치 형태를 갖추어야만 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예측치일 필요는 없다. 우리가 예측하는데 우리가 사용되는 투입 요소로 우리가 사용이 되면, 그렇죠? 우리가 어떤 그 예측을 할 때, 그렇죠? 우리가 예측을 할 때 투입 요소로 사용되면 예측 가치를 지닌다라고 그랬죠. 이게 반드시 미래 예상치 또는 예측치일 필요는 없다. 쉽게 여러분들이 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겁니다. 13번 뭐 사채 문제 나왔는데 이거 뭐 지금 할인 발행이잖아요. 할인 발행 볼 것도 없어요. 4번에 매년 인식하는 이자 비용은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그 동일한 금액이 액면 발행일 때나 가능한 거고, 할인 발행에서는 매년 우리 포괄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유효이자는 장부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유효이자는 일정하니까 매년 이자 비용은 증가한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3번 4번이 되는 거고. 자, 14번에 한국의 기말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자, 그러면 한국의 기말재고자산은 BS상의 재고자산, BS상의 기말재고, 자, 요게 이제 간모수량이 반영되면 실제 재고 수량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 실제 재고 실사 수량이 476개. 그렇죠. 그럼 실제 재고, 이게 상품이다. 그럼 실제 재고는 476개. 그리고 아직 평가 손실이 반영되기 전에는 그때는 그 취득 원가, 장부상 취득 원가인 85원으로 계산이 되지만, 평가 손실이 반영이 되면 그때는 요 상품의 순실현 가능 가치, 시가, 순실현 가능 가치죠. 현행 대체원가 보면 안 돼요. 현행 대체원가는 원재료 같은 경우에 시가로 사용하는 거고, 순실현 가능 가치가 83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476개에 대해서 저가법으로 평가하게 되면 이거는 83원으로 평가해야 되니까 그 85원에서 83원이니까 2원이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2원만큼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계산이 돼야 되겠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표시하게 되면 이 재고자산, 이 상품의 우리가 순실현 가능 가치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순실현 가능 가치를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물어본 게 지금 평가 충당금을 물어봤으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거. 그렇죠? 자, 평가 충당금. 자, 그러면 476개 곱하기 단위당 시가 하락분이 2원씩이니까 평가 충당금은 952원이 되는 거죠. 장부금액 요 취득 원가에 비해서 요 시가 하락분, 그러니까 실제 재고 수량을 기초로 해서 2원씩 하락이 된 요 952원이 바로 평가 충당금으로 계산돼야 될 금액이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5번 우리 재고자산 관련된 문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다음에 투자부동산, 그래서 자산은 주로 실물자산, 금융자산이 아예 안 나왔어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금융자산이 한 문제도 안 나왔다. 허탈합니다. 예. 근데 뭐 그 많은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20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니까, 예, 이렇게 누락된 부분이 많은데 그럼 골고루 한 문제씩 출제를 하든가. 근데 이렇게 또 이제 유형자산에서 두 문제, 뭐 금융자산, 실물자산 위주로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던 분들은 정말 허탈한 시험일 수도 있어요. 허탈한 시험일 수도.
자, 한국의 매출 원가를 구하는 건데 일단 기초재고 자산과 단기 매입액 판매 가능 상품이 120만 원이죠. 자, 그러면 이제 120만 원에서 우리 정확한 기말재고 금액을 구해서 우리가 차감시키면 되겠죠. 정확한 기말재고. 자, 그럼 정확한 기말재고 지금 창고 보관분 실사금액 10만 원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사항들을 우리가 반영하는 건데 미착 상품인데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 판매자일 경우에 포함시키는 건데 매입하였다 나왔으니까 그건 고려하면 안 돼요. 그거는 포함시키는 게 아니죠. 지금 매입자죠. 도착지 인도 조건의 매입자는 미착 상품 운송주자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도착지 인도 조건일 경우에 판매자일 경우에 포함시키는 거죠. 선적지 인도 기준일 경우에는 매입자일 경우에 포함시키는 거고 해당 사항 없고 그 다음에 적송품인데 80%가 판매가 완료가 됐으니까 나머지 20% 20만 원에서 나머지 20%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거 우리 회사 기말재고 자산에 포함시키고 시성품은 매입의사 표시를 한 금액이 2만 원이니까 매입의사 표시 없는 나머지 4만 원 4만 원을 포함을 시키면 되겠죠. 자, 그럼 요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18만 원이 되는 거죠. 18만 원. 그래서 판매 가능 상품 원가인 120만 원에서 요 18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2만 원이 요게 매출 원가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것도 쉽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문제 16번. 이게 또 이제 정부에게 문제 두 문제 나온 문제 중에서 이게 또 이제 조금 까다롭다고 하면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표에 표시될 일반 순자산인데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순자산, 그쵸?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얼마냐면 100만 원이에요. 순자산이 100만 원. 근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순자산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제가 특고일이라고 그랬죠. 특고일. 특정 순자산. 그 다음에 고정 순자산. 그 다음에 일반 순자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정 순자산, 고정 순자산, 일반 순자산. 그래서 이제 특정 순자산, 고정 순자산, 일반 순자산 정의를 보게 되면 특정 순자산은 그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그 정의를 그냥 문제화 시킨 거예요. 우리 정의 뭐라고 했어요? 거기 일반 유형자산, 주민 편의시설, 사회 기반시설 투자액에 그렇죠? 거기 또 무형자산 투자액 포함한 금액 중에서 이러한 일반 유형자산 투자 재원을 위해서 조달된 차입금을 차감한 금액이 그게 바로 특정 순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특정 순자산은 거기서 90만 원 다 그냥 아예 친절하게 밑에 다 주어져 있어요. 거기 20만 원. 요 금액에서 우리가 해당 일반 유형자산 투자 재원을 위한 해당되는 요 투자 재원을 위해서 조달된 차입금 제외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45만 원. 그냥 정의대로 정의를 물어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말문제로 나오면 이게 차감한이 아닌 가산으로 나오게 되면 틀리는 거니까 당연히 차입금은 우리가 빼줘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한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아무튼 이게 계산 문제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어서. 자, 그럼 이게 얼마가 되냐면 110에서 45니까 65만 원이죠. 특정 순자산. 고정 순자산 맨 밑에 나왔죠? 적립성 기금의 원금 15만 원. 이게 고정 순자산. 이거 고정 순자산. 그 일반 순자산은 뭐라고 나왔어요? 순자산에서 특정과 고정을 제외한 나머지가 일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100만 원에서 65만 원 제외한 65만 원 빼고 15만 원 80만 원이죠. 그거 빼 얼마? 20만 원이 바로 일반 순자산이 되는 거다. 그래서 특정, 고정, 일반 순자산의 정의를 그렇죠. 그냥 우리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그냥 계산 문제화 시켰을 뿐이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의를 정확하게 이제 기억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정부에게는 무조건 조문만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된다고 그랬죠. 거기 나와 있는 조문만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다는 건데 거기 나와 있는 조문을 숫자로 이렇게 환산해서 출제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번 문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7번 뭐 많이 우리가 연습했던 거 영업활동 우리 현금으로 구하는 거죠. 간접법. 자, 단기순이익에서 출발합니다. 예.
자, 당기순이익 10만 원에서 출발해 가지고 자, 1단계 영업활동 현금흐름과 관련 없는 손익을 제거하는 건데 감가상각비하고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있어요.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처분이익. 그렇죠? 그래서 비용은 가산해서 제거하고 수익은 차감해서 제거하는 거죠. 감가상각비 10,000원, 가산, 유형자산 처분이익 8,000원, 차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자,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조정인데 자산은 반대로 조정, 그 다음에 부채는 같은 방향으로 조정. 이렇게 하라고 했죠? 자, 그럼 매출채권의 증가. 자, 매출채권 증가. 자산이죠? 반대로 조정하는 거야. 빼주면 되는 거예요. 9,000원.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급비용. 자산이죠? 감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4,000원. 반대로 조정이니까 플러스. 자, 매입 채무. 같은 방향으로 조정해 주는 겁니다. 부채는. 자, 증가가 되는 거예요. 매입 채무 증가. 자,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더해주면 되고 5,000원. 자, 미지급 비용. 자, 이거 감소니까 이제 같은 방향으로 조정해 주니까 빼주면 돼요. 자, 3,000원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하면 우리가 영업활동 순현금흐름을 구할 수가 있다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거 얼마 나오냐면 99,000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금흐름표 아주 많이 연습했던 그런 전형적인 유형으로 출제된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순현금흐름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문제 18번. 요거 뭐 까다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항상 이거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요? 합산 티계정 사용해서 풀라고 그랬죠. 그래야지만 빨리 푼다고. 자, 아예 교재 합산 티계정까지 이렇게 다 양식별로 다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직접적으로 매입액 있고 그 다음에 매출 총액 물어봤으니까 이거 합산 티계정 이용해서 매출원가 구하라는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원재료 플러스 제공품 플러스 제품의 합산 티계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초재고. 자, 그 기초재고 보게 되면 20원, 30원, 20원, 70원이죠. 기초 원재료, 기초 제공품, 기초 제품 다 합친 거. 그 다음에 원재료 매입액 온다고 그랬죠. 원재료 매입액. 직접 재료비 매입액, 원재료 매입액. 자, 350원. 그 다음에 직접 노후비,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제조간접비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항목으로, 제조간접비는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이 됐으니까, 그걸 여러 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노무원가는 250원이 되고,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요거 계산해 보게 되면, 거기 문제에서 보게 되면, 제조간접비 지금 누구 있냐면, 간접 노무원가 80원 있고, 플러스, 그 다음에 공장이죠. 공장. 영업장은 본사니까 그건 제외하고 그건 비제조원가 판관비고 공장의 임차료 10원. 그 다음에 영업장 화재보험료 제외시키고 공장 수도광열비 15원. 그 다음에 판매원 상여금 제외시키는 거고. 그렇죠. 뭐 요 금액들이 우리가 제조간접원가가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요? 105원이 되는 건가요? 105원.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티계정 우리가 그려보면 요 차변 합계액이 얼마? 775원. 그럼 대변 합계액도 775원. 그리고 이제 기말재고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매출원가가 될 거잖아요. 기말재고가 지금 거기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15원, 10원, 10원이니까 35원이 되는 거죠. 예, 35원. 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매출원가.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합산 티계정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풀어야지만 이 문제를 주어진 시간 내에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775원에서 35원 빼니까 이게 740원이 되는 거고, 그럼 매출액, 우리가 매출 총액을 구하라 했으니까, 자, 지금 매출액이 얼마예요? 매출액이 거기 주어진 게 1,400원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매출액
400원에서 매출 원가 740원을 차감한 나머지 660원이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매출 총 이익으로 계산되는 금액이다 같은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합산티 계정 이용해서 구하라. 이거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난이도 상일지 모르겠지만 합산티 계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우리가 공부할 제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뭐 난이도 중 그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만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이게 수익에서 우리가 이제 이론 문제 낼 거 다 이제 거의 다 냈는데 이제 내지 않은 부분 중에서 이제 시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뭐 예상했던 문제고 뭐 우리가 모의고사 때도 뭐 이런 비슷한 문제 많이 풀었고 뭐 거의 똑같이 문제가 나왔죠. 지문이. 2번이죠. 2번이 개별 판매 가격을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뭐 시장평가 조정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소개되고 있는 거는 시장평가 조정접근법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그 세 가지 중에서 잔여접근법이 되는 거죠. 개별 판매 가격은 총 거래 가격에서 약속한 그 밖의 제한에 의해 관측 가능한 개별 판매계의 합계를 차감해서 추정한다. 이렇게 해서 이거 잔여접근법에 대한 설명이다. 답은 2번이 되는 거 어렵지 않고. 자, 20번 문제 같은 경우 이건 뭐 복식부기 원리 문제, 계속기록법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인데 우리 1장에 그 회계처리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매출을 인식했는데 내가 갚아야 될 부채를 변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회계처리가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내 매입 채무, 그렇죠? 물건을 팔면서 내 매입 채무를 변제한 거죠. 그래서 매입 채무 변제, 이게 이제 물건. 보통 이게 매출 채권, 현금인데 그 문제에서는 거래 상대방에게 상환해야 될 같은 금액의 채무를 변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뭐 금액은 안 나왔지만 이게 100원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가 될 거고 계속 기록법으로 회계 처리하니까 상품이 감소가 되고 요 감소된 상품의 원가가 매출 원가로 계산이 되는데 이게 매가의 80%니까 이거 80원이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회계 처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산은 어떻게 돼요? 자산 상품 80 감소죠. 자, 자산은 감소. 자, 그 다음에 부채 어떻게 돼요? 감소. 매입 채무. 자, 순자산 어떻게 돼요? 증가죠. 왜냐면 부채의 감소액은 100이고 자산의 감소액은 80원이니까 그 20원만큼 순자산 증가하는 거죠. 그 순자산 증가고 이게 손익거래니까 그게 이제 순이익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이익 증가. 수익 어떻게 돼요? 증가. 수익 증가, 비용도 증가인데 수익 증가액이 20원 더 크죠? 그러니까 순이익도 증가.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1번. 이 계속기록법에 대한 이 계속기록법은 판매 시마다 매출원가를 기록한다라고, 그렇죠? 판매 시마다 매출원가를 기록한다는 거. 이걸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기록법에 따른 회계처리로 우리가 추정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올해 이제 그 7급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설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나온 뭐 역대급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나온 문제 중에서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출제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까다로운 한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그렇게 실수할 부분도 없고, 특히 이게 왜 쉬웠냐면 우리가 그 어려워하는 단원들에서 거의 출제가 안 됐어요. 봐봐요. 지금 여기서 금융자산, 금융부채 하나도 출제 안 됐죠. 물론 사채 하나 출제되는데 그 뭐 금융부채 사채 하나 출제되는데 그 문제 너무 뭐 단순한 문제고, 금융자산 출제 하나도 안 됐죠. 거기다가 뭐 우리가 공부했던 주당순이익, 법인세 회계 또는 뭐 퇴직급여, 뭐 주식기준 보상, 회계변경 오류 수정 뭐 이런 거 이거 우리가 진짜 이거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쵸 우리가 7급 시험에서 이거 고득 좀 받기 위해서 이런 거 다 공부했는데 시험 문제가 너무 허탈하게 출제된 그런 느낌이 있죠. 예. 그래서 뭐 이번 출제 문제를 잘 냈다? 저는 거기에는 조금 약간 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좀 7급이니까 뭐 9급보다는 우리가 좀 더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되고 시간도 빡빡하게, 시간도 모자르게 그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돼야지만 좀 이렇게 변별력을 우리가 회계학에서 변별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그냥 기본적인 실수 안 하면 거의 뭐 동일한 고득점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뭐 변별력이 될 수가 있죠. 실수 안 하는 것도. 자, 그래서 출제된 문제는 그렇게 이제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에 충실하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준 시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 실수도 실력이에요. 예, 실수를 줄이는 것도 실력이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예, 아직 결과는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뭐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면서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021년도 국가직 7급 총평미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